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인데요. 오늘은 스포일러가 많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다룰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길복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오터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길복순처럼 때로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때로 차오르는 온정으로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는 분입니다. 효블리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효블리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오터녀들이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OTT에서는 무엇을 봤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블리 요즘 뭐 산 게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봄이기도 하고 해서 좋은 곳을 신나게 다니기 위해서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브랜드가 뭐죠?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 예, 운동화 하나를 좀 새롭게 과감하게 하나 사서 원래 운동화를 좀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맞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크림이라는 그 입찰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꽤 좀 소중한 물품이겠네요. 아니요, 뭐 저는 이렇게 고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소모품에 대해서 또 돈을 쓰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쨌든 한 뭐 10만 원 후반대 예, 입찰을 걸었는데 낙찰이 돼가지고 웬일이야. 축하드려요. 네,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운동화 저 요즘에 아식스를 한번 사볼까 편하다고 해서 네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이사 준비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딱 봐도 불완전한 연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네. 이사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거를 좀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의문도 좀 들고 또 이미 있는 거를 쓰레기 만들지 말자 결심도 하면서 좀 정신줄 잡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입주 전에 이제 사기 시작하면은 입주 후에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사는 게 또 저랑 같이 사는 박풀 고객의 스타일이? 스타일이라서 저도 입주해서 저거를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도 좀 했는데요. 예. 지금 주변에 이제 네. 박스들이 뭐 무수히 쌓여 있어요, 지금. 네. 뭐 그 중에 산 것 중에는 식기세척기를 사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직 안 샀어요. 네네. 안 샀는데 다들 뭐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사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설거지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사 때문에 저희 OTT 프리토킹도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좀 녹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늘 일정이 하나 취소되는 바람에 급하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오늘 다룰 길복순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네, 우리 방송을 녹음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길복순은 뭐 베를린 영화제 공식 초청도 받기도 했고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탑 10에서 영어권 3위, 비영어권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길복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체리복주님한테 길복순 재밌다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했잖아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넷플릭스 목록에서 길복순이 떴길래 뭐 정보가 있진 않고 그냥 전도연이 메인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액션 영화라는 게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연기 뭐 잘하는 거 말할 필요 없고 50대 여성 배우가 이렇게 핫한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활감 있게 잘 연기해서 K 킬빌이다. 네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좀 더 자세히 길복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블리가 주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길복순의 영화의 주요 배경과 소재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킬러들이 회사 소속으로 일감도 받고 그에 대한 페이도 받고
일 잘하면 뭐 이제 등급도 뭐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네. 나뉘고 네. 또 직급도 있잖아요. 뭐 네네. 대표, 이사 뭐 이런 설정도 있고 뭐 뭐 인턴까지 있더라고요. 네네. 연습생.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같은. 네. 네네. 그래서 일반 회사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연예계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모습도 있고 전도연이 맡은 길복순이라는 인물도 킬러인데 그 MK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일단 MK라는 회사는 킬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뭐 일종의 네네. 대기업 같은 네. 곳이잖아요. 차민규에서 민규 MK 네.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저거 같네. 방탄소년단. 다 이제 네네. 회사들이 보통 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SM. 네네. 네, 자기 그렇네요. 이름 뭐 하고 음. 그 스토리상 크고 작은 청부살인 회사들이 있고 킬러라는 업계가 사실 쌀벌하고 냉철하고 뭐 피 튀기는 현장에서 무질서일 수밖에 없고 이 무질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나름의 공생하기 위해서 서로 좀 규칙을 만들잖아요. 네네. 네, 이런 좀 설정도 재밌었고 네. 이제 근데 그 가장 규칙이 네. 그냥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더 갖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는 게 너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권력자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그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이후의 세대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실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재밌었고 이제 모두가 회사 소속은 아니고 뭐 프리랜서도 있고 현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개별 활동하는 네. 킬러들도 있고 보통 이제 돈 되는 중요한 살인들은 큰 회사에 맡기고 네, 네.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의 삶이 그러니까 뭐 작고 짜잘한 일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MK라는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맞아요. 이제 말씀처럼 MK가 그 전체 이제 이 킬러 업계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고 맞아요.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게 현실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회사 다니면 월급이 매달 나오고 내가 직접 영업을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 열심히 뭔가 이제 그들은 이제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면 그치. 그 다른 팀들은 뭐 이런 직무 이렇게 나누어진 직무들 내가 원하는 직무만 집중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기면 청부살인 일이 들어와서 맡아 이렇게 누가 주면 그 일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 단순히 이제 살인을 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도 있고 네.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네. 어쨌든 행정직이 있고 그렇죠. 네, 살인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선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영업이 힘들잖아요. 나 영업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네, 여기에서도. 네. 예,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길복순을. 그쵸. 에이스잖아. 예. 최고의 좋고. 회사의 에이스고 대우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다 그냥 부러워하잖아요. 딱 방탄소년단 같은 거죠. 그렇지. 예. 방탄소년단이지. 같은 위상을 이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길복순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공룡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일감을 다 가져가니까 일종의 그 골목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들이 각자 개별로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점점 침범받고 빈익부는 커지고 그러니까 큰 회사의 힘은 계속 세지고 이런 설정이라는 게 일단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킬러 업계의 전설이자 현재 에이스 킬러인 길복순이 네. 극중에서 싱글맘이자 네. 워킹맘이잖아요. 네, 이게 참 특이점이죠. 네, 네. 특이점이고 이 여성이 고군분투하는 직장생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육아 현실도 얘기를 하고 하는 맞아요. 부분도 좀 재밌었고 사실 뭐 소위 중이병이라는 그런 용어가 탄생할 만큼 중2의 딸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싱글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맞아요. 그중에서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킬러 업무를 수행을 하고 퇴근을 하면 길복순이 집안일도 하고 뭐 여느 가정처럼 이제 학교 다니는 딸 밥 차려주고 그런 쉴 틈 없이 고단한 생활들을 계속 맞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장면에서 그 살인 청부 할 때 네. 마트에서 3만 원 주고 샀어 하고 도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웃겼고 또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서 빨리 정리해야 돼 이런 그쵸. 것도 너무 생활 정말 킬러 네. 느낌이었어요. 이 싱글맘이자 워킹맘은 빨리 퇴근하고 할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대사나 이제 그 주인공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생활감 있게 다루어져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날 길복순이 새로운 청부 살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20대 남자를 자살 처리하는 것인데 음. 네, 회사에 좀 이제 키워지고 있는 음. 아이돌 연습생 같은 인턴과 인턴 네. 예, 영지라는 인물이죠. 네, 네. 함께 이 20대 남성 자살 처리를 하는 현장으로 나가요. 음. 근데 이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길복순이 가짜로 이제 만들어진 유서를 이제 책상 위에 꺼내놓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읽어보잖아요. 네. 꺼내서 읽어보고는 원래는 안 읽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알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네, 길복순이 그 편지를 읽어보는 이유는 딸과 그 초반부에 정식이라는 국회의원의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뉴스를 보면서 보게 같이 되면서 얘기를 같이 하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오정식인지 그 네, 국회의원이라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유서를 꺼내보고 살인이 내키지 않아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결심을 하고 현장을 나옵니다. 네. 회사 대표인 설경구가 연기한 차민규는 이 차민규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회사니까. 그쵸. 보고해야 되죠. 실패했다고. 네, 네. 그래서 이번 살인 내가 좀 음. 실수해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제 음. 보고를 했고 그것을 믿을 리 없는 차민규에게 전도연이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게 차민규가 자기를 좋아하고 음. 좋아하는 것과 일을 또 잘하니까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 네,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권력 음. 같은 입장으로 말을 하죠. 뭐 실패했어,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음. 설경구 입장에서는 MK 대표고 이 쌀벌한 킬러 업계에 규칙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회사가 맡긴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트라이 할 트라이를 것. 한다. 예. 그리고 길복순의 실력이 이 쉬운 자살 처리를 못했을 리 없다. 근데 이때 이제 길복순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음. 설경구는 이 길복순을 뭐 필요로 해서 옆에 두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애정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어, 무기한 계약이라는 조건을 넣고 이번 일을 마무리하는 걸로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차민규가 길복순을 사랑한다는 거를 작품 끝날 때까지 좀 몰랐어요. 네, 그냥 '애정하나 보다.'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좀 차민규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톡방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차민규가 '아 길복순을 처음부터 반해서 사랑에 빠졌구나.' 이 네. 생각을 알게 됐어요. 음. 그죠. 이제 설경구가 전도연, 그 음. 길복순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길복순의 아버지를 죽이는 청부살인을 차민규가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네네. 하는 현장에서 이 아버지를 목 매달아서 자살 의자에 처리 같죠 아무래도? 간당간당 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자만 치우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 상황에서 딱 딸인 길복순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격자가 돼 버리니까 음. 차민규는 길복순을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이 복순. 되게 길복순의 판단력이 빠르고 좋았던 맞아요. 완전 거죠. 반전이죠. 네. 네. 어차피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한테 맞고 네. 자라는 딸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목격자고 자기도 죽일 것 같아. 그러니 공범이 되는 자기가 실행을 해 버리잖아요, 네. 살인을. 그래서 그것 의자를 탁 밀면서 "이제 네가 목격자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 네. 자기를 죽일 이유가 음. 없다라는 음. 것을 당당하게 어필을 하고 음. 그 당당함 그리고 살인을 과감하게 저지른 길복순의 모습에 반하죠. 네. 아마 그런 것에 반하는 남자인가 봐요. 네, 일단 이 일도 그렇잖아요. 이 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회사의 수장이 되려면 음.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서 음. 1등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킬러 업계의 수장이 된 차민규는 음. 자기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좀 변태적이지만 이 일에 있어서 진심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 사람이 봤을 때 재능이 있는 길복순을 음. 스카우트하고 싶고 이 업계를 네네. 함께
일궈서 성공하고 네. 네,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이자 네, 그런 눈으로 처음에 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간에 둘이 어떤 뭐 애정 관계가 있었는지 생략이 돼 있어서 맞아요. 한 뭐 20-30년은 생략돼 있는 것 같죠? 그쵸. 네, 네. 사실 조금 뒤에 뭐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차민규와 길복순이 사실 중간에 이 둘의 애정 관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좋아했거나 뭐 헤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길복순이 키우고 있는 딸의 아버지가 차민규잖아요. 근데 네네. 쌤을 차민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효블리는. 네. 근데 감독은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대요. 여하튼 간에. 오,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인터뷰를 읽었는데 네. 전도연한테 재영이가 누구의 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도 궁금해서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민규 딸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네네. 그쵸. 그게 그랬는데 자연스럽죠. 네. 그랬더니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복순이가 그런 아이를 낳는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세상을 선택할 것 같아서 민규의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연은. 그러니까 아이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세상이 보고 싶어서 선택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차민규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이해를 하려면 재영이가 차민규의 딸이어야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생각이 흘러왔어요. 네. 근데 그랬구나. 네, 말씀처럼 근데 네. 직접적으로 누구의 딸이다라고 네. 정확하게 정의 내려진 적은 없죠, 지금. 없죠. 네네. 작품에서는 없지만 근데 저는 그 차민규가 하는 행동이 너무 마지막에 뭐 스포일러를 먼저 얘기해 네. 드리면 길복순이 재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러 왔을 때 길복순을 좀 견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민규의 동생. 네네. 네네. 차민규의 동생이 있고 차이사. 차이사. 차민인가? 네, 차민이 이사. 차민이가 그래서 차민이가 길복순을 좀 견제하는 이유는 차민규가 왜 길복순을 감싸두는지를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지 약간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정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빠의 친동생이거나 아니면 배다른 동생이거나 하여튼 남매로 나오니까 그래서 오빠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복잡한 동생이잖아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뭐 이분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이 길복순을 본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좀 상황이 남매 간의 근친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과 뽀뽀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할 수 없대요. 자기는 손도 잡을 일이 없대요. 그건 그래요? 너무 징그럽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뽀뽀했으면 근친이겠지? 했더니 이 상황에 왜냐하면 처음에 둘이 그 소파에 누워 있다시피 이제 차민희 이사가 기대고 맞아요. 있고 저는 둘이 연인인 줄 알았어요. 그쵸. 처음에. 그래서 저는 연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민규가 차민희의 발을 이렇게 만져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약간 애인 관계로 봤는데 네. 동생이 그 남매 관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약간 좀 근친 관계로 설정한 것인가 보다 네, 했죠.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재계약을 하러 왔을 때 차민희와 길복순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길복순이 죽여버리잖아요. 차민희를. 네네. 그래서 킬러들 사이에서는 피 묻은 칼을 두면 대결을 요청하는 의미라고 앞에 네. 나와요. 그래서 그 피 묻은 만년필을 놓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민규가 그 길복순과 대결을 벌리잖아요. 벌리고 나서 버리기 전에 아이패드를 재영이한테 길복순의 딸인 길재영한테 배달을 시켜요. 네. 그래서 재영이가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길복순이 차민재를 죽이는 장면을 보잖아요. 네, 차민규. 네네, 차민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차민규가 왜 저래? 왜 저거를
굳이 길재영한테 보냈지? 그게 네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근데 이해가 되는 유일한 좀 이해 방식은 길재영이 딸일 것 같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효블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효블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저희 카톡방에서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 흐름상 음, 그 아버지로 보이고 음, 그렇다고 뭐 부성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음. 차민규가 길복순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갑자기 전화 받고 길복순이 학교 가야 된다고 네, 지금 딸이 친구를 칼로 찔렀대라고 하니까 가위로. 음, 가위로 이제 음. 찔렀대라고 하니까 그 차민규가 피식 웃으면서 킬러로서 재능이 이제 자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버럭하잖아요. 네, 전도연이 네, 이제 길복순이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무딘 네, 칼로 네 입에 쳐넣어 주겠다 막 네.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음, 차민규 자체가 어 음, 냉혈한이고 음,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음, 어떤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보다 그런 걸 음, 또 따지고 묻는 업계가 아니고 그랬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는 약한 킬러가 되기 때문에 더 음, 냉혈한인데 음, 그런 차가운 이 차민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어떤 뭐 인간성 이런 거보다 킬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흥미롭고 아, 재밌는 요소인 거죠. 그게 더 음, 중요하고. 음, 그래서 그런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 부성애 같은 어떤 뭐 아끼거나 이런 따뜻한 음, 마음보다 그렇게 흥미를 더 발견하고 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네. 킬러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 그런 뭐라고 해 그런 사실 전도연도 길복순도 집에서는 허둥대는 엄마이지만 그 서로 죽이고 이렇게 싸울 때 죽이자고 싸울 때는 웃기도 하거든요. 씩 네네. 웃으면서 약간 그 막 정말 아드레날린이 막 네. 분비되는 이런 느낌으로 되게 그 쾌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거든요. 네.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아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잡은 캐릭터는 킬러들은 약간 좀 타고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뭐 이종격투기나 권투나 어떻게 보면 타인을 때리는 음. 거잖아요. 격투를 해서 타인을 잘 때려서 내가 이겨야 하는 업계에 내가 종사하고 있으면 이걸 내가 '아 요렇게 때렸으면 더 잘 때렸을 텐데.' 내지는 '이렇게 했으면 한 방에 KO인데.' 이것을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음. 킬러라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싶고 잘하려면 한 방에 깔끔하게 내지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음. 뭐 이런 음. 방식들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런 것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한 쾌감이구나. 그렇죠. 또 하다 보면 음. 빠져들고 자기 일에 대한 지금 음. 자부심이 있고 음. 에이스로서 그 명성도 있고 맞아요. 자기 작품을 사람들이 카피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쵸. 그 작품이라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 요것이죠. 그쵸. 예예. 그래서 그런 세트장 만들어서 네. 훈련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네. "몇 년도 길복순 작품 뭐 카피한 거야."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네. 그런 어떤 구성들이 좀 재미있고 음. 이 일을 이렇게 자기 일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또 행하냐에 따라서 되게 음. 다르다. 음.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킬러들이 이렇게 뭐 대놓고 회사 차리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음.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그런 것들도 다 좀 유사한 본질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제가 의문을 했는데 또 역시 네. 현답을 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길재영의 어떤 네네. 킬러 본성을 발견한 아 차민규는 네네. 네. 이 친구도 재능이 있으니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음. 길복순의 딸이면 얼마나 DNA가 맞아. 잘 돼 있을까. 그러니까 음. 이미 재능도 탑재돼 있고 어떤 잘만 키우면 제2의 길복순이 되지 않을까. 네네. 또 이런 생각에서 음. 그 아이패드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실력적으로 차민규가 길복순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연출 방식이 좀 재밌었어요. 스타일리시하고 음. 변성현이죠. 네 변성현. 감독이 네.
이전에 그 불안당에서 보여줬던 좀 스타일리시한 연출이나 액션씬에 대해서 좀 뭐 칭찬도 받고 그 물론 좀 스토리가 조금 과도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구성도 있지만 그 불안당에서 보여줬던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액션을 이제 킬러들이니까 워낙 숙달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제가 이렇게 피하고 내가 그럼 이렇게 때리면 그 다음 수에 내가 살거나 죽거나 이런 것들을 머리로 되게 빠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그 둘의 대결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수십 번 전도연이 길복순이 네. 생각을 돌려도 네. 수가 안 보여. 맞아요. 약간 바둑을 두듯이 수를 그죠. 보잖아요. 네. 그런 표현이 조금 음. 이번 영화에서 좀 재미있게 연출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차민규가 얘기를 하죠. 수가 안 보이나 보지? 네, 그 되게 긴장도 높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처음에 유머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자기 이제 차 가지고 왔잖아요. 주차하고 맞아요. 술 올라왔잖아요. 한 잔. 네. 근데 이제 입구에서도 그 왜 퇴근 안 했어? 이러니까 누가 내려오는지 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여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차민규가 술 한잔 할래? 했더니 차를 가져와서 저도 네, 거기서 많이 웃었어요. 그런 게 네. 좀 위트가 되게 있었고 그렇게 이제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길복순 입장에서는 죽일 수 있는 자기가 실력이 안 되고 그걸 차민규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뭐 수 찾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길복순이 이제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점을 찾는 거다. 그쵸. 근데 약점은 당신에게 약점이 나다. 대표님한테 약점이 저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가져가면 좋은데 갑자기 차민규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 통제력을 잃고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나? 갑자기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회상하면서 갑자기 내가 얘를 얼마나 좋아해 왔는지를 갑자기 회상하면서 그 순간에 길복순이 딱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그 설정이 약간은 과하지 않나. 그 과하다는 게 차민규가 그렇게 쉽게 맥없이 무너지나.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죠. 근데 차민규는 처음부터 길복순한테 이길 마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길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죽어줄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게 결정적인 손쓸 수 없는 약점으로 뭔가 이제 아이템 쓴 것처럼 한 게 약간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패드를 보낸 거랑 길재영이 딸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퍼즐을 맞춰보면 처음부터 차민규는 이길 마음이 없었고 그 엄마의 살인 장면을 딸한테 보여줌으로써 길재영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킬러들의 대표로서 킬러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후대 양성인가요? 죽는 마당에 후대 양성이야. 큰 그림, 차민규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좀 이상하죠. 네네. 네, 이상하죠. 사실은 뭐 좀 맥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좀 의외성이랄까 이 영화의 배경과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예외와 의외성을 그냥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면 이 업계가 뭐 도덕성 따지는 것도 우습고 그러는 순간 나약한 킬러가 되고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그러다 보니 이 비즈니스 잘하는 설경구 입장에서는 머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차민규가? 네, 네네. 차민규가 또라이로서 길재영을 스카우트하고 싶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내가 아버지든 아니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설경구가 그 배역에 좀 적절한 인물인가 캐스팅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네. 앞서서 불안당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서 정말 뭐 잘 되기도 했고 서로에게 뭐 잘 맞거나 서로의 꿈에 도움이 되는 페르소나 같은 역할을 해서 잘 됐는데
그게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불안당에서의 액션이 설경구가 괜찮았어요. 또 멋있기도 했고. 근데 이번은 조금 버겁지 않았나. 그 저는 사실 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네. 톤이 약간 그 할아버지 톤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약간 그 전작의 킹메이커라는 작품에서 네네. 약간 맞아요. 그 김대중 역할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점잖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랬나? 왜 톤을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좀 '톤이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가장 센 놈이어야 음 되는데 음. 가장 세고 뭔가 날렵하고 날카롭고 이런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말씀처럼 네. 좀 할아버지 이렇게 좀 톤이 아 무겁고 네 맞아요. 몸도 이런 무겁고 맞아요. 이렇게 흥 하는 예, 좀 느낌이었어요. 몸도 네. 무거워서 그러니까 음. 이 설경구가 혼자 러시아를 가서 음. 그 술집에 있는 모든 러시아인을 때려잡는 네 블라디보스톡 가 설정이 가지고. 네. 나도 보는데 버겁고 아 네. 왜냐면 그런 정도의 몸놀림이면 정말 순간 죽을 것 같은 음. 상황인데 음. 너무 자기 자신만만하게 혼자 음. 또 술도 마시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다다닥 죽이는데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음. 너무 버겁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네. 에이스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액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다들 "액션이 좀 느리다. 무디다. 좀 못한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렇게 '졸작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 네. 액션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캐릭터로서 '저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뭐 무거워도 저 사람 어차피 잘할 거야.' 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이 영화에서 남자 배우들이 대체로 좀 캐릭터들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도 저는 DP에서도 그렇고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쉽다. 그쵸. 좀 아쉬웠어요. 되게 음. 개성 강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게 설정이 그 구교환 배우가 맡은 배역이 나름 이제 이 친구도 유망한 킬러잖아요. 에이스 에이스. 네, 왜냐면 킬러인데 능력은 A급인데 왠지 C 등급의 작품만 처리하는 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밉보여서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네. 이 영화가 139 분인데 그 스토리까지 넣기는 좀 어렵지 네. 않았나 싶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설정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세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헐렁헐렁한 느낌? 헐렁헐렁한 느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문어나 낙지처럼 그 음. 연체동물이라고 하나요? 뭔가 단단하고 날렵하고 막 네. 매섭고 이런 예. 닌자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네. 갑자기 왜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회블리가 그러니까 네. 예전에 개그맨 중에 김정렬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여하튼 계속 네. 말씀하세요. 네네. 날렵한 그래서 느낌이 아니다. 왜냐면 이제 음. 체력 피지컬도 작고 키도 음. 작고 마른 체형이면 뭔가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예, 뭐가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없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음. 좀 아쉬웠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한희성이라는 배역이었는데 구교환 네. 배우가 이 배우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그 실내 포차에서 만난 다른 킬러들 있잖아요. 네네. 그 킬러들도 나는 너무 소비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길복순이 규칙을 어겨서 네. 그것을 한의사가 아니지 차이사. 예. 차이사가 그것 때문에 한희성한테도 "너 A급 줄 테니까 그 국회의원 아들 처리하고 길복순도 처리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전화 스피커폰으로 길복순 처리하면 니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한다." 이 예. 얘기 스카우트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스카우트 제안 하나로 거기에 있는 지금 손 하나 잃은 네. 포장마차 주인까지 그렇게 달겨들 일인가. 네. 전 너무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동료 아니 킬러지만 그래도 동료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음. 고 지점이 이 업계 그러니까 영화적 배경을 그냥 받아들이면 음. 당연한 건 거죠. 아 그렇구나. 킬러들이고 뭐 사람 따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돈을 주고 이득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늘상 어제도 했고 오늘 또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길복순이 예외가 될 이유가 오히려 저는 없을 수 있다는 거에 이제 동의를 했고 그렇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에서도 그렇다고 길복순이 되게 좋은 데에서 좋은 거 많이 먹이고 한 것도 없지 않을까. 그렇지. 실내포차에서 도움을 수산 특별히 준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인간적으로 근데 한희성한테는 2천만 원도 줬어. 아빠 병원비 대라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어. 그래서 구교환은 음. 약간 주저해요. 근데 약간의 주저만 했지 어쨌든 가담하거든요. 음. 근데 나머지들은 더 가담 이렇게 주저할 이유도 없던 거죠. 그 음. 팔 잃은 할아버지가 바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듯이. 그러니까. 근데 구교환은 잠깐은 멈칫해요. 아 음. 그건 좀 하면서 차이사한테도 약간 머뭇거리는 말을 하지만 뭐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새로운 그냥 일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약간 조연 배우들한테 많이 마음을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에 의해서도 소경필이 그렇게 소모되는 게 싫었던 것처럼 약간 너무 그랬지만 거기에 이제 영지라는 캐릭터는 길복순한테 언니가 가장 셀 것 같아가지고 언니한테 붙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이미 가 있잖아요. 자신의 우상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인턴밖에 안 해서 안 닳고 안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닳고 맞아. 단 아직 사람들과 순수하지. 순수한 아직 그 사회초년생의 네. 모습이 좀 이입된 건 아닌가 네네.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들은 좀 다 별로였는데 여자 캐릭터 연기하신 분들은 그 길재영 연기를 한 김시아 배우도 그렇고 영지 인턴 킬러를 연기한 이연 배우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연 배우는 일타 스캔들에서 전도연 아역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좋고. 근데 사실 차민희 역을 한 이솜 배우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과한 설정으로 느껴졌고 저도 네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악역 범주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 조금 더 개성 있거나 다른 해석을 한 좀 악역으로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뒤에 좀 배경을 있는 악역이거나 네.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그나마 설정을 한 게 오빠를 사랑하는 집착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다르게 다룰 수도 그쵸.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인물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내면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조금만 건드려줘도 되는데 그게 없어 보이니까 되게 너무 전형적인, 밋밋해지고 기괴해지고 맞아요.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입체적인 면은 없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길복순이 그런 이제 업계 동료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고 결국은 그들을 다 이제 죽이고 집으로 힘겹게 또 퇴근하잖아요.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했던 그날 지쳐서 이제 누워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길재영이 뭐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저런 것들의 진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나서 전도연이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지들 살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그게 엄마도 좀 좋더라. 오늘도 오늘 엄마가 회사에서 좀 동료들과 다툼이 있었어. 네. 네, 대사 쌤한테 들으니까 더 웃기네요. 네, 다들 지 살려고 그랬던 거야. 이제 그 길재영과 소라인가 이름이? 소란가요? 뭐 그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거를 사랑하는 사이죠, 둘이. 그냥 연인이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연인이죠, 연인. 연인? 그쵸. 연인의 나이는 없죠? 네, 나이는 없어요. 그 이제 연인 관계였으나 이제 소라가 황급히 발을 빼면서 자기는 장난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길재영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나는 이제 여자를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도연이 약간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다가 그 길재영이 이제 자신은 확고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라가 떠났고 자기 힘들고 뭐 이런 시련의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라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했을 때도 지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냥 사람을 이해하는 되게 넓은 심플하잖아요. 일단 네네네. 그보다 명확한 말이 뭐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되게 포용력 있게 느껴졌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별거 아니라는 뭐 어떻게 걔가 그런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어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위로가 사는 게 되더라고. 그쵸. 저도 되게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좋은 위로라고 생각을 했고 네. 왜냐면 방금 자기도 그런 일을 겪어왔고 맞아. 동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고 덤볐잖아요. 네, 그게 네. 되게 뭐 이제 체리복주님 생각처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함께 마신 술이 몇 병이고 함께한 날이 며칠인데 어떻게 이런 걸로 나한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되게 단순한 자기 해석이 너무 큰 그 사람의 강인한 해석력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예, 그렇게 이제 자기의 단단한 부분들이 딸에게도 좀 전달이 되면서 함께 좀 돈독해지잖아요. 서로를 맞아요. 네. 이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길재영이 엄마 국정원이야? 이것도 웃겼어, 네. 진짜. 엄마 귀엽더라고. 가방에서 총 봤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총을 봤다 당신 국정원이냐 얘기했을 때 되게 한편으로 안도가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어떤 방면에서 보면 필요하고 좋은 일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다른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현실의 길복수는 사람 따져가며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돈만 되면 뭐 미성년자만 아니면 돈만 되면 다 죽이는 사람인데 안도감과 죄책감, 무한함, 되게 다양한 그 감정을 그 순간 되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고라는 것이 조금은 더 방패가 되는 대화였다고 해야 될까? 이제 좀 더 그러면 상처나도 괜찮잖아 얼굴에. 그치. 근데 그래서 길복수는 딸이 자기의 정체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사실 그 아이패드를 보여줬다는 걸 알고 길복순이 미친 듯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왜 저래? 왜 저렇게 통곡을 하지? 저렇게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효블리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복수는 딸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게 뭐 떳떳한 직업도 아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다 뉴스에서 드러나는 것도 다 숨기고 이제 각색하고 왜곡된 정보로서 뉴스에 나오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러나면 안 되는 이제 어둠의 세계의 일인 거는 알지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비닐하우스에 도박판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선수들이야. 그리고 너 타짜 나 타짜 막 신나게 도박을 해. 하지만 이 일이 외부에 밝혀지거나 신고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즐기는 하는 사람들끼리는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뭐 야 광팔아라 어째라 뭐 얼마 뭐 판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는 신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밖에 그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서는 멀쩡하게 넥타이 고쳐매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서류 가방 들고 그런 것들이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고 한번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되게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 길재영 입장에서는 내가 동성애자고 그것을 엄마가 알면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니 내가 계속 함구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뭐 맥락으로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각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누구에게는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고 내가 막 자랑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숨기고 싶고 몰랐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본인의 밑바닥을 딸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네. 거네요. 근데 그리고 딸이 자기랑 다르게 살길 바라잖아요. 예,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변성현 감독한테 민규 딸이냐고 물어봤을 때 민규 딸이 아니다라고 변성현 감독한테 얘기를 들은 전도연이 해석한 거는 그렇다면 복순이 딸을 낳은 거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배우 네네. 자체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딸이었죠. 재영이. 그래서 네. 엄마의 그 살인 장면을 보고 정리를 하잖아요. 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그죠?
입장 정리를 하죠. 엄마를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그리고 내심 실력에 감탄했을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수고했어? 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남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이미 그 설정에서. 왜냐하면 음. 그 장면을 우리 엄마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피하거나 저리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 정말 실력이 대단하네. 그래서 수고했어. 되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엄마한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삶도 학교에서도 정리를 좀 하잖아요. 네. 네. 입장 정리를 하고 좀 용기가 있는 친구인 거죠. 또 실연의 아픔 또 털어내고. 네네. 깔끔하게 정리하더라고요. 학교 가가지고. 이게 사실 그 이제 소라와 재영이의 관계를 아는 다른 이제 남자 아이가 자신에게 그걸 약점을 삼아서 자기랑 한 달간 사귀자. 그리고 그 한 달 그러니까. 뒤에는 차이는 너는 역할이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찌질한 놈. 그런 것들 그것에 응하는 굴욕보다 밝혀지거나 보복하는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캐릭터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어떻게 끝나죠? 나중에?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건 거죠.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네. 아, 이러면서 끝나는 엄마에 거였구나. 대해서 리스펙하면서 끝나죠. 네, 그래서 뭐 일설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MK 엔터테인먼트를 복순이 인수할 거다. 그리고 이제 딸을 인턴으로 키우고 다시 뭐 2편에서는 딸이 뭐 이렇게 그 청부 살인을 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상상력들이 대단합니다. 네. 네네. 아, 그 전도연의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연의 액션이 아니고 길복순이 에이스이지만 실력 자체보다는 약점을 찾아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네네.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실력이죠. 그러니까 나도 네. 그 킬러가 뭐 어차피 사람 죽이는데 공정하지 않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고도. 상대의 약점만 잡는 게 아니라 수를 읽잖아요. 그쵸. 움직임을 읽는 거잖아요. 그것에 저는 그게 진짜 재능이다. 왜냐하면 나는 매번 새로운 사람을 상대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패턴과 움직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붙어봐야 알고 그 변수에서 나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사무라이 같은 사람과 싸울 때도 그 뭐죠 배역 황정민이요? 네. 네네. 그 이제 사무라이 역을 맡은 황정민과 첫 씬에서 대결을 할 때도 해보니까 더 센 거야 황정민이. 그치. 오다 시니치로.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세니까 이게 내가 무조건 가장 세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재빨리 총으로 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판단력, 재빠른 임기응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도 다양한 센스가 좀 발휘되면서 나의 그치. 특화된 장점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지. 일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단 한 가지 내가 뭘 딱 잘했을 때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현실적이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이 판은 내가 이길 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내 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공정한 싸움에 대해서 잠깐 자각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하고 총으로 쏴 죽이는 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연출도 그 목 날아갈 때 전도연 목 날아가는 상상 장면에서 물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그 장면에서 좀 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야쿠자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남자잖아요. 근데 야쿠자는 예를 갖추고 막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네. 뭐 이 길복수는 한국 여자가 예의도 없이 또 막 그냥 그렇게 죽인다 약점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허세지 지금 그런 그 완전히 진짜 남자들의 허세를 다 보여준 캐릭터잖아요. 그냥 야쿠자는 아무 말 같은 그쵸. 말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비판들도 하긴 하던데요. 요 황정민이 캐스팅된 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그 변성현 감독은 일본 배우를 좀 쓰고 싶었대요. 발음도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쓰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일본 배우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아. 일정들이 좀 차질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전도연하고 황정민은 너는 나 내 운명에서 같이 또 열연을 하기도 했고 그랬네요. 네. 그래서 황정민한테 전도연이 캐스팅을 물어봤대요. 할 수 네. 있겠냐. 그래서 그걸 4일을 촬영을 했대요. 오. 근데 그래서 그 황정민이 그냥 너무 흔쾌히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오. 전도연이 아무래도 안 읽어본 것 같은데 무슨 장면인지 모르고 특별 출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네. 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4일 만에 일본어도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쵸. 그 액션. 추운데 네. 그 진짜 빤스 하나 입고 막 네.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본 거 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웃겼어요. 아,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네, 4일 황정민, 만에. 정말 대단하죠. 네. 뭐 일본어 대사도 그렇지만 그 액션 합을 맞춰서 네, 네. 칼을 그렇게 쓴다는 게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실 그 문신 분장도 되게 배우로서는 힘든 분장이거든요. 진짜 그거 이렇게 분장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뭐 황정민 특별 출연으로 정말 재밌게 네. 본 깨알 재미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일배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 말자. 네,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네네. 네. 여기 이 영화가 변성현 감독에 대한 일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작품의 내용이 뭐 일배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일배 논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시. 네네. 이 작품에서 일배 논란이 뭐 서울은 코리아라는 범주에 넣고 순천은 코리아가 아닌 전라라는 범주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뭐 일베에서 통용되는 장난이라고 해서 일본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일베들이 그러는 줄도 몰랐고 그 논란이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서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GS 편의점에서 캠핑 상품 포스터 때문에 디자이너가 메갈이다 네. 어쩌다 해서 그거 막 봤던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사과를 하고 포스터를 새로 뽑고 뭐 다시 뽑은 포스터 가지고도 논란이 있고 막 이 난리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회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단서 하나로 발본 세권 하듯이 사람을 가르고 또 판단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요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요 얘기는 제가 꼭 한번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는 좀 너무 거만하네요.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 효불리가 반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작품과 제작자의 정치적 성향을 분리하나 마나 뭐 이런 문제는 저희 방송이 아닌 시사 방송이나 인문학 방송에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좀 네.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네. 이제 일베라는 게 저도 그 사이트에 뭐 들어가 봐서 뭐 현상을 본 게 아니니까 저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언론과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차별적이고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 수위가 거의 뭐 폐륜과 뭐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경지에 인간이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멤버십의 사람들이 그게 때로는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고 유의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근데 그게 얼마나 뭐 심각하게 현실에서 뭐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하면서 저렇게 들어간 거 잘 들어가는 거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그런 의도로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뭐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뭐 혹시 2편이 나온다면 2편을 보고 싶다. 라는 정도? 그리고 그리고 넌 사실 영지가 죽은 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죠.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저는 차민규라면 그 선택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뭐 이렇게 찝찝한 게 놔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너무 죽을 때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랬고요.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네. 안녕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4월 중순 이후에 제가 이사 간 집에서 다시 새롭게 녹음을 네.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요. 네. 또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